자, 오늘은 독서 토론 중에서 잠재의식의 힘, 조셉 머피 박사님이 잠재의식의 힘에 대해서 키가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들이.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잠재의식의 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이나 모든 곳에 암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건강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처음에 건강 때문에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신년 초니까 잠재의식의 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모든 결정을 하는 것들은 95%는 대부분 무의식이에요. 의식은 5%밖에 안 됩니다. 의식은 5%고 무의식이 대부분 95%고요. 그다음에 무의식을 우리가 각인시킬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걸 받아들일 때 내가 기쁘다, 좋다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있어야지만 그게 내 무의식을 변화시키지, 그게 만약에 불쾌한 감정이거나 그러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걸 각인을 못 시킨대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받아들일 때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무의식을 변화시킬 때 키가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킨바람 나게 해야지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들도 그 감정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결국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의식 지도인데요. 아마 호킨스 박사님이 의식 지도를 가지고서 이제 여기가 200이에요, 200. 여기 이제 잠재의식의 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다른 책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에너지 장을 얘기할 때 여기가 200이 중립이거든요. 그 다음에 200부터 위로 올라가면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 감정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이 500이에요. 사랑. 기쁨 540, 평화 600, 그다음 깨달음이 700에서 1000인데, 이제 깨달음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 정도 돼야지 이 레벨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인간이 보통은 그래도 고승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승들이 깨달음을 많이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명상 같은 것들을 할 때 내가 깨달음이 있으면 7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평범한 인간들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립이 200으로 해서 아래로 보면 에너지 수치가 낮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부심이라는 것도, 저는 이제 우리 프라이드가 좋은 감정이 아니야? 그랬는데 이 프라이드가, 자부심이라는 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래. 그러니까 여기 자만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부심이 175고요. 그다음에 두려움이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될 때 결코 낫지 않는 것들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질병을 가졌을 때 환자들이 낫기 어렵다는 거군요. 그래서 환자들의 신념을 좀 바꿔주지 않으면 질병이 좋은 결과물,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더 내려가면 슬픔이 75, 그다음에 수치심이 30이고요. 제일 낮은 게 수치심이 20입니다. 죄책감이 30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이 에너지 장이 수치화로 했을 때 낮고, 중립을 200으로 했을 때 우리가 위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에너지 장이 높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이라는 게 무의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들이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잠재의식의 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 인간이 하나는 이제 현재의식, 그 다음에 하나는 잠재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잠재의식이 95%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든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공이나 모든 곳에 암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중에 체면요법 같은 거, 그다음 심신의학이, 우리가 정신과에서 하는 심신의학 같은 거, 기공치료, 자연요법 같은 것들이 대부분 이 잠재의식을 응용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의 낭시의학의 교수 버넨이라는 교수님이 환자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들한테 어떤 암시를 줄 때 이게 환자한테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이제 뒤에 이렇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 교수님이 뒤에 가서 우표를 이렇게 살짝 붙이면서, 이게 봉침이라고, 이런 봉침 아시죠? 그 벌에서 쏘이는 침 있잖아요. 그게 봉침일 때 환자는 이제 앞을 보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 봉침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뒤에서 하니까는. 그래서 암시를 걸어서 뒤에다 우표를 붙였을 뿐인데 환자가 실제로 벌에 쏘인 것처럼 수포가 생기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환자한테 무의식을 주입시킨 거죠. 이게 우표인데 이게 봉침이라고 해서 붙였을 때는 실제로 환자가 봉침을 붙인 것처럼 수포가 생겼다,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환자들을 다루는 분들이나 환자를 만나는 분들은 환자들한테 굉장히 잠재의식을 말 한마디 같은 것들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하는 말들이 다 환자들한테 잠재의식으로 각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종교에서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고 이게 우리가 양자의학에서 관찰자 효과하고도 또 일맥상통해요. 우리 양자의학에서도 심신의학에서 양자의학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찰자 효과가 똑같고 그리고 우리가 또 보통 기도도 하잖아요. 이제 종교인들은 기도를 할 때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나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인 기도를 많이 해주는데 이런 것들도 잠재의식의 작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는 카톨릭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카톨릭 사람들은 이제 성지를 많이 순례하러 다니잖아요.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어디 해외 성지 순례를 다니면 거기에서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이 미담 같은 것들이 들려오는데 그런 것들도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게 사람의 잠재의식에 작용해서 치유력을 끌어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은 마음에서 생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말에는 긍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어디가 아팠을 때 그때 심신이 뭔가 약하거나 심신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질병이 생기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체면을 걸면 어떤 없는 증상도 나타나게 할 수 있고 있는 증상도 없애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체면요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치유 작용이 있는데 그게 기본 씨앗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를 만나거나 또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인 이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고 잠재의식은 과거와 현재를 구분을 못한대요. 그리고 잠재의식은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구분을 못하고요. 현실인지 상상인지 구분을 못한대요. 그 예를 들면 내가 현재 환자인데 나는 지금 건강해.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암 환자들 있잖아요. 아니 불치병 환자들이 난 지금 건강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성공을 가지고 예시를 들 때 나는 지금 성공한 사업가야. 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아니면 남한테 얘기를 했던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잠재의식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라는 게 과거, 현재, 참과 거짓, 현실, 상상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이 세포가 11개월마다 모두 다 리셋되죠? 새로 바뀌고 리셋되잖아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실제로 암 진단을 받고 이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기 전에 시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지금 모든 세포, 신경, 조직, 근육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완전하다. 그리고 나의 전신은 건강하고 조화롭게 회복되고 있다. 이런 잠재의식을 계속 주입을 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봤더니 치유되었고 이제 후속 검사를 해봤겠죠. 검사를 해봤는데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책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뭐 실제로도 우리가 임상에서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긴 한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그거를 뭐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책이나 주변 경험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고 자연인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자연인 드라마 그 다큐에 보면 실제로 뭐 암 진단을 받았는데 죽으려고 산으로 들어가서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살아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신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병명을 붙이지 말라고 해. 실제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가끔 속이 쓰려 우리가 음식 먹고 속 쓰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나는 위염이야 뭐 나는 디스크야 나는 무슨 병이야 이렇게 병명을 붙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내 병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진단명이나 이런 병명을 붙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데 잠들기 전에는 그런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잠이 들기 직전이 잠재의식이 깊이 각인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그 몸에, 마음에 잠재의식이 올바른 지시를 내리기만 하면 잠재의식이 우리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해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요법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소원을 많이 상상하잖아요. 뭐 글루도 쓰고 뭐 비전보드도 만들고 사람들이 뭐 그림도 붙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상상하는 것들이 실현된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 예전에 제가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버드 대학생들한테 20년 뒤에 계획을 글로 쓴 사람하고 글로 쓰지 않은 사람하고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실제로 글로 쓴 사람이 그거를 달성한 확률이 높았다 뭐 이런 글들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할 때는 자기가 실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치유력을 갖고 싶으면 현재 잠재의식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자기 몸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자기 스스로 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시각화 기법인데요. 제가 아마 예전에 암 환자들을 위한 시각화 기법에 대해서도 특강에서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환자한테 왜 시각화 훈련을 시키는 그 박사님이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종양의학계 그 미국에 계신 분이 암 환자들한테 암세포를 마치 악어가 암세포를 잡아먹는다든지 미사일이 암세포를 포격해서 제거한다든지 이런 막 상상요법을 시켰는데 실제로 상상한 그룹하고 안 한 그룹의 결과 차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서 이게 상상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시각화 요법을 암 환자들한테 많이 실제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 요법은 뭐냐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상상으로 잘 안 되면 내가 그거와 관련된 이미지 같은 것들을 뭐 만들어가지고 이미지를 본다든지 그게 이제 보통 비전보드라고 하죠. 이미지를 만들어서 본다든지 아니면 상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보면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당신이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은 무엇이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시점, 그러니까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뭐 2030년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하고 그때 어느 장소에서 내가 어느 구체적으로 장소에서 나는 그때 누구하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서 시각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환자들한테 이제 이런 시각화 훈련을 좀 시켰는데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시각화를 해야 되고 또 내가 그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들이 되게 중요한데 나는 완전한 건강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시각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영화 속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시각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영화 속의 장면처럼 당신이 에너지가 넘치는 건강체가 되어서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때 내가 그러고서 뭐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든지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고서 나중에 밤에 잠이 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이 들면은 그때 이제 나머지들은 잠재의식 속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상상을 하고 잠에 들면 이제 나머지는 잠재의식이 작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두엔 기법이라고 프랑스의 루소 연구소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잠재의식을 바꾸는 훈련인데요. 뭔가 잠재의식이 각인시키기 가장 좋은 때는 졸음이 오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잠들기 전이 가장 좋죠. 이때 상상을 하고서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수면 상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명상을 할 때도 좋죠. 명상. 이거 여러분들 명상할 때도 좋고 아니면 잠들기 전에도 좋고 그래서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암시가 되는 대상을 압축하고 쉽사리 기억에 새길 수 있는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그것을 자장가 부르듯이 몇 번이고 거듭해서 반복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에너지 넘치는 완전 건강체야. 나는 완전 풍요로워. 뭐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짧게 해서 이거를 마치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 잠재의식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나는 완전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나의 풍요로운 부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말로 반복한다든지 글로 쓴다든지 그래서 사실 말로 하는 것도 좋고 사실 더 좋은 건 글로 쓰는 것도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예전에 그 오프라가 맨날 감사일기를 적었었는데 그것들이 자기는 다 실현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재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도요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까 양자의학의
관찰자 요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뭐냐면 당신이 미국에 사는데 이제 한국에 사는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당장 한국으로 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자기는 미국에서 한국에 계신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거나 이런 거는 공간이나 시간에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엄마가 어떤 모습이 상상이 구체적으로, 엄마가 만약에 건강해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그 얘기들이 책에 많이 나옵니다. 그 부재 치료를 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은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명상도 사실은 우리가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훈련시키는 연습이 바로 명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을 때 그 우리가 막 어지러진 생각들 정리하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상력도 여러분들이 잠재의식을 훈련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훈련된 상상력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는데, 성경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성공적인 기도를 위한 3단계가 문제를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잠재의식에 맡기고, 그 다음에 기도가 아직 응답이 안 됐는데도 응답되었다는 확신을 갖고서 마음을 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잠재의식도 똑같이 해요. 이런 세 가지 기도 방식처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부정적인 감정, 의심이라든지 망설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기도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잠재의식을 부정적으로 세팅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때 아까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힘들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당신의 어떤 좀 마음 상태를 편안하게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서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에 불어넣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가 역효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프랑스의 에밀 쿠에라는 심리학자가, 이 사람이 아마 자기 암시 요법의 창시자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 명확하게 기도를 하지 못할 때는 그냥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아마 이 문구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거든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환자들한테 이거를 암시를 계속 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환자들이 효과가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구와 상상이 다른 경우 반드시 상상이 이긴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게 널판지를 걷는데, 이게 걷는 상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넓은 널판지에 걸을 때하고, 만약에 이게 6cm의 좁은 폭을 걸을 때하고, 우리가 6cm 좁은 폭을 걸을 때는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상과 욕구가 다를 때는 반드시 상상이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고, 옛날에 허리가 이제 너무 안 좋아가지고 MRI를 찍어야 되는데, MRI 아시죠? 찍어보시는 분 있나요? 요만한 통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통이 한 내 몸통보다 조금 더 여유 공간이 딱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몸이 이렇게 누워서 딱 들어가면 눈을 딱 떴는데 이렇게 압이 이렇게 되고 딱하나 압인데, 그때 제가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지고요. 너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폐쇄공포증. 그전까지는 제가 폐쇄공포증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진짜 숨도 안 쉬어지고 곧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다시 꺼내달라고 해도 이게 이미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무슨 기계 소리가, 윙 하는 기계 소리, 굉장히 큰 기계 소리가 들려가지고 사람한테 일부러 헤드폰을 씌워줘요. 음악이 들리는 헤드폰을 씌워주고서 한 30분 들어가거든요. 이미 들어갔으니까 내가 아무리 말을 하고 그래도 바깥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죽을 것 같고 진짜 너무 공포, 막 식은땀이 나면서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미 나가기는 글렀고 나를 꺼내주지 않을 것 같고 30분이 지나도. 그래서 제가 그때 상상을 했어요. 무슨 상상을 했냐면, 눈을 그냥 감고 앞을 뜨니까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제가 옛날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 어릴 때 뭐 예를 들면 엄마랑 소풍을 간다든지 애들하고 논다든지 막 이런 거, 놀이터에서 애들하고 재밌게 뛰어노는 상상 있잖아요. 어릴 때 좋았던 추억, 그런 상상을 억지로 막 한 거예요. 억지로, 진짜 억지로 상상을 하면서, 상상을 하니까 조금 있으니까 내 신체 변화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숨이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막 심장박동이 엄청 빨라지면서
막 손에서 식은땀이 나는 게 느껴졌는데 조금 지나니까 내가 상상을 해서 이거를 어찌됐든 나는 어쨌든 30분 버텨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상을 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이게 심장 박동도 좀 가라앉고 손에 땀도 안 나고 좀 편안해지면서 눈을 감고 약간 느슨하게 잠이 드는 상태처럼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검사를 마쳤는데 그다음부터 정말 MRI 찍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상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내가 그때 그걸 느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뭔가 역효과가 날 때는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무 잘하려고 너무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가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세팅을 했으면 그걸 그냥 맡기고 잘 되겠지 하고 맡기고 그냥 좀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계속 조바심에 불안해하고 뭐 어떻게 좀 더 잘해보려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이런 것들이 역효과가 가져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내가 너무 애쓴다는 거는 내 잠재의식을 믿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기도가 실패하거나 역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애쓰지 말고 차라리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게 더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가 역효과라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걸 긍정적으로 바라고 세팅했으면 이제 믿고 맡겨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한 단계 더 막 조바심을 낸다든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역효과가 그러니까 과잉 기도의 역효과라고 했나? 앞에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우리가 그 결과를 맡기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 사이에 내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감정이 아까 얘기했던 잠재의식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역효과가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감정은 잠재의식하고 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 무슨 일을 할 때, 왜, 제가 예전에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직감이라는 게 생각보다 과학적이어서 뭔가 꺼림칙하다 그럼 않는 게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떤 일 할 때 기분도 좋고 그러면 오히려 했을 때는 효과가 좋고 결과물이 좋은데 내가 어떤 일 했을 때 뭔가 직감적으로 이거 좀 불안해. 내가 어느 날 저 장소에 가기 싫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 장소에 그날을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갔는데 나중에 거기서 무슨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내가 어떤 비행기를 그 시간에 탔어야 되는데 뭔가 그날 좀 뭔가 이상했어. 그래서 뭔가 안 탔어. 근데 그날 그 비행기가 뭐 사고가 났든 이런 직감이나 예감 같은 게 제3의 감각이라고 해서 생각보다 과학적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에너지학 첫 시간과 둘째 시간에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센서라는 게 인간한테도 있다. 민감한 센서들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나중에 보니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정이라는 거를 잠재의식을 변화시킬 때는 감정이라는 게 꼭 수반이 되는데 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일 때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기도의 역효과라는 거는 그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 자,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사실 이 사람도 이제 성경을 많이 갖다가 인용을 하는데요. 이게 꼭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잠재의식 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이 얘기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서로 조화롭게 일치되어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지금이라도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서로 다투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는 거죠. 방향이 다른다거나 그럴 때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 두 사람이라는 거는 당신 자신의 욕망, 그다음에 당신의 사상과 감정, 그다음에 당신의 아이디어와 정서, 그다음에 당신의 욕구와 상상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이 최소한도로 되는 졸리는 상태로 들어가면 욕구와 상상 간의 갈등이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졸리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현재의식이 가라앉고 그때부터는 이제 잠재의식이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입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들기 직전에
좋은 생각을 한다든지, 좋은 책을 한 구절 읽고 잔다든지, 뭐 좋은 말을 한마디 내 자신한테 하고 잔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 잠재의식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재의식을 활용한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라라는 소녀가 어떤 무슨 복잡한 소송에 연루되어 있다고, 실제로 이제 사례인데 연루되어 있었는데, 소송이 연달아서 이제 연기되고 끝이 보이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있는데, 근데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실패, 뭐 손실, 파산, 가난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녀가 예견한 대로 그녀는 그 자신의 욕구를 압도했으며 소송은 진전 없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박사님을 찾아갔더니 박사님이 충고를 했나 봐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졸리는 상태로 들어가서 자신의 문제가 가능한 좋은 방향, 자기가 바라는 좋은 방향으로 끝나는 것을 상상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그게 아주 실감하도록 상상하고 잠이 들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상상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상상을 했나 봐요. 졸리는 상태에서 그녀는 소송이 끝난 후에 자기 측 변호사와 만나는 장면을 마음에 생생하게 그리고 그녀는 변호사가 자신에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완만한 해결입니다. 이런 말을 변호사가 나한테 하는 것을 계속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이 영화처럼 막 상상을 했는데, 좋은, 이제 자꾸 긍정적인 상상을 하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차로 가라앉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뭐 실패라든지 파산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이 점점 더 가라앉고요. 수주 후가 지난 다음에 실제로 진짜로 자기가 그 상상했던 대로 그것이 사실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잠재의식을 활용한 사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현재 의식은 문지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주된 기능은 당신의 잠재의식의 잘못된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지키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잠재의식은 뭔가 암시를 받기 쉽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예를 여기서도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제 만약에 당신이 막 흔들리는 배를 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막 무서워하고 있는 성격에게 다가가서 이제 어떤 사람이 무서워하고 있는 이제 고객한테 달려가서 여러분 이런 당신 안색이 아주 좋지 않네요. 얼굴이 창백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배멀미를 하고 있지 않은지 염려스럽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즉시 그 고객이 진짜로 얼굴이 헬스케지고 막 배멀미를 하기 시작하고 막 불길한 생각과 두려움이 나타나고, 그리고서 실제로 막 이런 얼굴이 안색하면서 막 배멀미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밖에서 이 사람이 어떤 들려주는 얘기가 자기가 암시가 돼가지고 실제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자,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앞에 똑같이 이 사람도 선원이 와서 이제 이 사람한테 어떤 고객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안색이 좋지 않네요. 배멀미 날 것 같네요.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웃으면서 농담으로 넘기던가 아니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던가 이럴 때 그 암시를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거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얘기를 할 때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이 이런 거거든요. 특히 자식들한테 긍정적인 너는 커서 뭐가 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하고, 애한테 막 부정적으로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그 부모들이 항상 자식한테 암시를 준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게 보면 선생님이 어떤 암시를 줬냐에 따라서 애들이 결과물이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실험이 있는데 평범한 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거야. 원래는 그냥 평범한 그룹 애들이야. 그냥 무작위로 나눴는데 선생님이 얘네들한테는 A그룹한테는 너네는 선별된 아주 우수한 자원이라서 너네는 앞으로 뭐 엄청나게 우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엄청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룹하고, 이쪽은 열등하다는 그룹으로 나눠서 했는데 실제로 원래는 똑같은 자원 애들인데 나중에
애들이 시험을 봤는데 실제로 애들이 이쪽 애들은 성적이 너무 좋게 나오고 이쪽은 성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다는 이런 시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건 부모님이거나 애들한테 어떤 말을 해줄 때는 그게 암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한테도 왜 우리가 뭔가 실패했을 때 아,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깜빡했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암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들이 교육사회학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왜 요즘에도 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뭐, 우리나라 학군도 있고, 요즘에 그 기천에서 용도 안 나고, 뭐 원래 대부분 서울대 애들도 보면은 다 집안 환경이 좋은 애들이 많이, 서울대를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꼭 저는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요. 사회학자들 뭐냐면, 그게 꼭 경제적인 부만이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의 영향하고 가정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경제적인 돈이 많고 적음의 영향이 아니라 학업 성취도는 부모의 태도하고 그 가정의 분위기가 오히려 애들의 학업 성취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 돈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돈이 많진 않지만 애한테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꾸 줬을 때는 애가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애한테 아, 너 이렇게 이것도 못하고 바보다라든지 수학 점수가 왜 이러라든지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애들이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잠재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변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나한테 해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잘 걸러서 들으셔야지 그걸 바로 받아들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암시라는 거는 어떤 것을 사람의 마음속에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의식은 주어진 암시를 거절할 힘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까 선언이 왔을 때 배멀미하는 것 같네요 했을 때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투자 그 사람은 아니요 괜찮아요 저 배멀미 안 해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거절할 힘도 갖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팔을 잃은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이게 암시가 어떻게 사람한테 진짜 작용할 수 있는지 기사가 났대요. 어떤 남자가 그의 딸이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불구자가 된 데다가 건선이라는 불치병을,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방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잘 낫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절망 상태였는데 그는 몇 번이고 자기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부모님들 이런 말 조심하셔야 되겠죠? 내 딸이 낳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오른팔을 주어도 좋다. 이런 말 우리 부모님들 왜 내가 뭐 희생해서라도 내 자식이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말 막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부모님들 막 하시잖아요. 그런 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그 가족이 실제로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그날 그 남자는 어깨에서 오른팔이 떨어져 나가서 진짜 오른팔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오른팔을 잃어버리고 나서 퇴원해서 보니까 진짜 딸이 관절염하고 피부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잠재의식이 모든 면에서 당신을 치유하고 축복하고 향상시키고 공유할 수 있는 암시만을 주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굉장히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것들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잠재의식을 말이 거짓인지 상상인지 현재인지 이게 미래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 못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분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도 중요하고 남한테 얘기할 때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병원에 있었지만 의료진들이 환자들한테 말할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왜 의사 선생님들이 몇 개월 남았습니다. 몇 개월 남았으니까 가서 뭐 준비하세요. 뭐 이런 경우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환자를 위해서 진짜로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을 좀 더 지혜롭게 돌려서 얘기를 하거나 딱 고정적으로 뭐 3개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돌려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혜롭게 그런 말들을 좀 주의 깊게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타인 암시도 되게 중요하다는 아까 우리가 보통 부모님한테 1차적으로 많은 암시를 받고 두 번째 선생님들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 네 번째 정치 지도자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많은 매스컴에서 사실 엄청난 타인 암시를 받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긍정적인 암시를 받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부정적인 암시를 끊임없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암시를 받으면 우리가 경험 속에 그것들이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 되게 조심하셔야죠. 넌 할 수 없어. 넌 절대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없어. 뭐 이런 말. 너 실패할 거야. 전부 내가 나빠. 넌 쓸모가 없어. 너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너는 나이가 너무 많아. 너 조심해. 끔찍한 병에 걸릴 수도 모르니까. 이런 말들, 이런 부정적인 암시들, 그러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타인이 주는 암시도 이게 제 족보나 치료를 이용해서 과거에 당신에게 주어진 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타인 암시를 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은 잘 보시고 걸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걸러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걸 걸을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초중 고까지도 이런 타인 암시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정적인 암시를 받고 있는지 꼼꼼히 잘 따져보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나 어린 시절, 사춘기, 또 심지어는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 암시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선생님, 친구, 친척, 동료 이런 부정적인 암시를 굉장히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걸르셔야 돼요. 받아들이지 마시고 걸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러면 못생기게 아니 못생기지 않아서 제가 제 딸을 예를 들면 딸이 이런 싫어할 수 있는데 제 딸이 어릴 때 태어났는데 제 엄마 아빠는 예쁜데 우리 딸이 내 생각에 안 예쁜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난 내 자식이니까 예쁘다 예쁘다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자꾸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엄마 아빠는 예쁜데 너 누구 닮았니? 너 누구 닮았니?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객관적인 얘기는 맞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기분도 나쁘고 애한테 그게 부정적인 피드백이 갈 수 있어서 제가 애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 너무 예쁘다. 너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너 엄마 보물이야. 야 너는 봐봐 엄마 아빠한테 좋은 유전자 다 받았어. 키도 크지? 일단 얼굴 얘기는 안 하고 키도 크지? 머리도 좋지? 성격도 좋지?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애가 점점 커가면서 얼굴이 예뻐진 거예요. 네, 이건 우리 딸이 안 보겠지. 진짜 애가 점점 커가면서 얼굴이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암시가 진짜 통하는구나. 그래서 걔는 지금도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뭐 자기보다 예쁜 친구들 이렇게 막 엄마 얘 너무 예쁘지 않아? 진짜 연예인 같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쁘다. 근데 엄마 나는 이렇게 얘기해. 엄마 나는 내가 야 너는 너만의 매력이 있잖아. 얼마나 예뻐, 너. 막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실제로 애가 어릴 때보다 진짜 많이 예뻐졌어, 진짜로. 그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많이 예뻐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암시를 줄 때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학교에서 또 선생님들도 말씀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예전에 보면, 선생님들이 좀 문제인 게 뭐냐면, 공부 잘하고 집안 좋고 근데 그런 애들이 보면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격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막 다 잘해요. 실제로 보면 학교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제가 예뻐했던 애들은 막 한부모 가정이고 막 애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저한테 와서 자기 고민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저는 걔네들한테 항상 예쁘다, 너 괜찮다, 너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항상 해줬거든요. 근데 애들이 실제로 부모한테 잘 못 받는 사랑 같은 것들도 가급적이면 되게 해주려고 얘기를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선생님들이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선생님들도 인간인지라 예쁜 애들 더 예뻐하고 잘난 애들 더 잘하고 환경 좋은 애들 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선생님들이 좀 그런 애들은 어디 가서나 항상 칭찬받거든요. 근데 칭찬받지 못하는 애들한테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스템이 지금 그런 게 좀 안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아플 때 있잖아요. 제가 항상 치유하려면 용서부터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뭔가 남한테 상처를 받았거나 트라우마가 있거나 그럼 꼭 어디가 아프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꼭 용서부터 해야지만 치료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 용서해야지만 자기 자신도 용서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자기 그 바디 이미지가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먼저 남도 사랑해야지만 먼저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자기 얼굴 표정이나 인물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또 남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이제 분노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저주, 후회, 적이감 이런 감정들이 관절염에서는 심장병에 이르니까 수많은 원인의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야기된 스트레스는 신체 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질병에 대해서 취약해지죠. 그래서 이때 치료 방법은 자기 잠재의식에 있어 자신의 감정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제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 보면 왜 화내시는 분들이 요즘은 좀 그런 게 없는데 막 분노를 하다가 뒷머리 잡고 막 쓰러지는 그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그게 이제 그 스테레오타입 AB형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AB형이라는 거는 혈액형 AB형이 아니라요. 실제로 막 화가 잘 내고 성격이 급하고 분노 감정이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심장 질환이 많아서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우리가 보통 그 책에 나오는 의학 책에 우리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될 때 먼저 남을 먼저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거는 기꺼이 용서하는 거고 용서라는 것이 사실은 꼭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하는 테크닉, 용서는 뭐 서로 여러분들이 다 얘기 안 하셔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요점은요. 우리는 이제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잠재의식에 어떤 생각들을 뿌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치유가 안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이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 박히는데 이게 꼭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공이라든지 인생에서 뭐 사회적인 관계에서 뭐 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잠재의식하고 연관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할 때 기꺼이 용서할 때 여러분들이 치유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꼭 가지시고요. 그 남들이 주는 자기 암시 같은 것들을 꼭 주의해서 걸릴 건 걸르셔야 됩니다. 걸르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걸르시고 또 타인한테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특히 가까운 사람들, 가족한테 얘기할 때 좀 주의하셔서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과제를 내줬던 건데 자기가 받은 축복의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뭐 건강이라든지 여러분들 직장이라든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축복할 것들이 이미 받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걸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뭐 감사일기 적기, 그다음 드림보드 만들기. 저도 드림보드가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요. 드림보드는 뭐냐면 자기가 아까 상상하기 어려우면 이미지하고 글을 같이 첨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집을 갖고 싶어. 근데 그 집에 대해서 상상을 했는데 잘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집의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이미지하고 글을 같이 적어서 드림보드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버킷리스트 100개 만들기. 자, 새 대본 쓰기는 뭐냐면 아까 왜 그 소송에서 그 여자가 자기가 일어나고자 하는 일을 다시 상상해서 재구성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다음에 가지치기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잠재의식을 가지치기에서 부정적인 건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잠들기 5분 전에 뭐 상상 요법을 하셔도 되고 시각화를 하셔도 되고 비전 모드를 보셔도 되고 명상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명상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문 만들기. 나는 완전한 건강체야. 나는 에너자이저야. 뭐 이런 것들 해서 여러분들이 잠재의식을 한번 바꿔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얘기